저희가 오늘 좀 어떤 얘기를 다뤄볼까 하다가 그냥 이제 크게 갈래만 몇 가지 좀 나눠드리고 그냥 자유롭게 저는 좀 오토 사냥을 오늘도 좀 해보려고 자동 사냥 모드로 지금부터 서로 싸워라 이 짤 있잖아요. 지금부터 그 만화짤 저장해뒀는데 안 띄워주네. 예,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전 이거로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 일단 그래도 기호 순서대로 오늘은 각 당이 보는 이번 주 선거 판세 어떻습니까? 뭐 지지율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지율. 네. 예, 뭐 짧게 좀 설명드리면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 이렇게 갤럽에서 지지율 나왔습니다. 예. 저는 사실 국민의힘 경선 한창 할 때부터 그때 양자 대결하면 거의 뭐 더블 스코어 나올 때부터 네. 선거 본선거 들어가고 그 선거일 다가올수록 거의 그냥 좁혀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나오는 더블 스코어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본선거 기간 들어가면은 지금 사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 기존 보수 지지층이 응답 안 하는 비율이 높다가 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그들이 조금씩 결집하고 응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지지율이 조금씩 좁혀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러면은 두 분이 합치면 아까 45대 몇이었죠? 45대 46 정도. 예, 여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36.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46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거를 근거로 네. 단일화를 요구를 하겠죠. 다 둘이 합치면 넘어섰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1 내지 0.5 될 수도 있고 물론 시너지에서 3이 될 수도 있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지금 양자 대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는 게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수의 결집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뭐 좀 줄어드는 걸로 보이고 저건 뭐 그냥 수순에 따른 거라고 보고요. 네. 대신에 지금 아마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는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지만 이준석 후보의 결단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네. 좀 더 애가 타겠죠. 이거 뭐 합치면 할 수 있잖아. 조금만 합쳐줘.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합쳐줘 할 텐데 오늘 지지율 보면서 지지율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고 이준석 후보는 완주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음이 조마조마한 사람도 네. 아우 전혀 조마조마하지 그래요? 않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너무 조바심을 내다 보니까 좀 너무 반작용이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25일 전에 단일화할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토론도 지금 2번이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훨씬 더 좀 자기 어필을 할 만한 무대가 있고 그 무대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호텔 경작 같은 거 2번, 3번 더 나와주면 사실 이재명 후보 지지율 떨어지는 거랑 전혀 별개로 내가 자력으로 15% 이상 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선거비 보전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굳이 무리하게 단일화를 해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자산을 깎아먹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냉정하게 상대의 역지사지를 하면서 이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막 조급하게 지금 산술적으로 합치면 이긴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치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괜히 당권이 어쩌고 이런 얘기할 빌미 자체를 안 주는 게 전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보고. 근데 당의 어르신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조금 그런 좀 미숙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세대 인식의 격차가 또 있기도 좀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근데 그런 걸 높게 평가해요. 잘 모르시니까 오히려 저 같은 젊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물어보시고 물어봐서 합당하다고 싶으면 또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좀 주말부터는 조금은 이준석 후보를 대하는 좀 애티튜드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모든 것은 지표가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김문수 후보가 자력으로 얼마나 많은 파일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단일화라든지 뭐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철진한 이슈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으로 국민들께 어필하고 소구할 것인가 당장 오늘 토론부터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보이고요. 지지율 차이를 지금 보면 사실 ARS가 조금 더 빠르고 전화면접 조사가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ARS 조사들은 이미 김문수 후보가 앞자 4가 넘은 조사들이 몇 개 나왔고 이준석 후보와 합치면은 이기는 조사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MBS와 한국갤럽이 대표적인 전화면접 조사잖아요. 이제 오늘 전화면접 조사로 최초로 45대 합치면 46 이제 이런 구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선대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마 TKPK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는 것이 본선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거냐면 지난 대선 때 이 윤석열 후보가 당시 호남에서 30% 가까이 얻는 조사들도 몇 개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고 이번에 진짜 호남에서 30%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정말 10%포인트 가까이 대승할 것이다 낙관하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10%대 초반 한 15% 나왔죠. 많아봐야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TKPK에서 지금 역대 이 진보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표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다 이러면은 실제 본 선거에서는 양자택일에 기로해서 TKPK 이제 그 국민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표차가 좁혀질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열흘이 참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설명이 참 길었는데. 너무 토론 다 했나요? 오늘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댓글 보니까 임승호 보러 왔다. 이준석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말하지만 네. 어디 홍보 안 합니다. 홍보 좀 와가지고 해주세요. 너무 이렇게 오렌지 이렇게 하시면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저는 홍보 안 하는데 오늘도 좀 찾아와 주셨나 보네요. 너무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한 거고 각설하고 네. 저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그 단일화 집착하시는 분들이 우리 박 대변인 말씀을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저희는 단일화에 대해서 안 한다고 계속해서 말해왔지만 본인들이 단일화를 말하고 싶었으면 일단 이재명 후보를 좀 눕혀놨어야 돼요. 이재명 후보를 눕혀난 다음에 확실히 뭐 단일화의 시너지가 보일 때 단일화를 얘기를 꺼내든지 했어야지. 지금 보면은 제가 방송 여러 군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1번 아이템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대표고 2번이 홍준표 시장입니다. 네. 3번이 요새 좀 떠오르는 게 설란영 씨고 4번쯤에 이제 김문수 후보 유세 일정이나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짧아지면은 김문수 후보 유세는 또 빼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유세 일정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으니 뭐 저희는 받을 이유도 없고 사실 명분도 말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해서 후보 간의 인식이 너무 달라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이제 뭐 김용태 위원장을 앞세워가지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명분밖에 없으면 유권자들이 왜 국민의힘이라는 옵션을 선택합니까? 이준석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준석이라는 옵션은 이미 계엄 직후부터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 그런 명분만으로는 단일화를 응할 이유도 없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올리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국민의힘이라는 집단에 대해서 대항해왔던 것들, 그 서사들이 지금 쌓아오고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단일화를 아무런 명분 없이 해버리면 동탄에서 절대 재선 못합니다. 그 젊은 유권자들이 결국 새로운 정치 한번 밀어주겠다고 해서 뽑아줬는데 절대 못하는 거고 단일화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분명히 이제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따끈따끈하게 발언하신 게 내란 세력과 이준석 후보가 결국 단일화를 할 것 같다. 좀 전에 얘기했죠.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 사이에서 선택을 하실 뭐 시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셨던데 글쎄요 헌정수호 세력이 본인이 헌정수호 세력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사법부 겁박 이런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실 뭐 대법관에 대해서 좀 강경한 발언들 이게 어떻게 헌정수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잊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 당시에 저는 주목했던 게 문영배 재판관이 이례적으로 국회 측을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국회 측의 그 무리한 줄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재판관 8명이 합의를 해가지고 나온 문구란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1차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지만 민주당 너희도 분명히 경계할 지점이 있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줄탄핵은 실제로 전원일치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을 헌정 수호 세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분명히 법 앞에서는 모두 똑같이 법의 판결을 받고 이런 취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본인이 그렇게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과연 헌정수호 세력인지 한번 좀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 살짝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숫자만 한번 한 줄 띄워드렸는데 세 분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자동사냥 원하시는 자동사냥으로 10분이 딱 더 늘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오토사냥으로 10분이 딱 지나가는데 이렇게 길게 해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필리버스터로 훨씬 길게 하십시오. 연장자시니까 훨씬 더 길게 해주세요. 굳이 연장자인데 뭐 저보다 형님이시니까. 근데 저 이 얘기 좀 궁금했어요. 이게 이따 저희 토론회 얘기도 하겠지만 120원 커피 그다음에 호텔 경제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갔어요.
생각보다 오래 갔고 파장이 좀 오래 갔고 약간 이렇게 꺼져갈 쯤에 이재명 후보가 이걸 다시 또 얘기를 했고 불길을 좀 이어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거 민주당에서 봤을 때 좀 어떻습니까? 바로 더 한번 넘어가는 거군요. 아니 뭐 이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예. 그러니까 지지율 얘기 하나 딱 아예 쿠션 치고 바로 예. 넘어갈게요. 예. 예. 그러니까 지지율에 대해서 오늘 컨셉이 서로 죽여라니까 네. 그 어떤 분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유세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 있더라고요. 박상수 변호사가 그렇게 올리신 거 저 봤어요. 뭐 그래서. 많은 예. 뭐 분들이 정성국 의원도 그러면서 그래요? 뭐 네. 송석준 의원이었나요? 그 유세 현장 가서 뭐 누굽니까라고 하니까 전부 다 한동훈이라고 외치고 있는 영상들을 봤을 때 지금 김문수 후보의 유세 현장에 나오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좀 결집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거에도 좀 타당함이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따 얘기를 발자버튼 눌렸다.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 120원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거는 사실 그거를 뭐 물고 늘어지고 계속 그거를 얘기하면은 사실 좀 국민의힘이나 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득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결국 본질은 국가 재정을 계속 풀 것인가.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이든 기본소득이든 뭐 지역화폐든 국가 재정을 풀어서 경기 활성화를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싱이 되고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 뭐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지금 안 그래도 적자 뭐 국가 부채 많은데 네. 또 늘려가면서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와닿는 얘기거든요. 보수 지지층이 느끼기에는 재정을 푼다는 얘기구나. 근데 지금 120원 얘기라든지 뭐 호텔 경제학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그냥 뭔가 논란이 있구나 뭔가 그 뭐 좀 발언에 뭐 문제가 있나 근데 아니라는 거 하는 것 같아 그거 갖고 싸우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만 받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접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나 이런 분들이 이거를 본질을 파고 싶으면 그래서 재정 어떻게 할 거냐 재정 확대할 거냐 뭐 할 거냐 그러면은 그 재원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걸로 논쟁을 가야 좀 바람직한 토론에 오히려 딱 그 전선이 제대로 좀 그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좀 그걸 못 하고 있다고 봐요. 이거 120원 뭔가 많이 되네. 뭐 커피 챌린지 해야지. 별로 그렇게 하면 저는 효과적인 공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뭐 밈이 확산되고 하는 거야 뭐 그 어떤 게 화제가 돼도 무조건 이재명 후보 공격하는 분들이 밈을 만들었을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밈 확산되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질을 약간 벗어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이야기의 테이블이 잘 안 차려지는 효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참 재밌네요. 옆에서 부글부글 안 할게요. 사실 뭐 굳이 안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인정하기 싫을 겁니다. 아마. 네. 잠깐 밈이 갑자기 떠 있었고 밈 설명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아니 이게 비슷한 밈을 제가 한 20개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칸예 이런 거. 칸예 호날두부터 시작했고 김대남 밈인데 김대남 이재명 지지선언 민주당 갑론을박 국민의힘 황당 김대남 문제로 정치권 도파민 김대남 합류로 민주당 빅텐트 김대남 비판 여론 이재명 지지율에 활력이 돌았죠. 정치권에는 천재가 활력. 만든 것 같아 진짜.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단순히 이 경제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발사대 역할을 해서 다른 이슈가 터질 때마다 재인용이 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주도적으로 밈을 만든다라기보다는 이 젊은 층 저관여층 내에서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고 소위 바이럴을 탄다라고 하죠.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받아보는 입장인 거예요. 나 네. 보자마자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뉴스 기사가 생산되고 우리들은 도파민이 돌고 정치권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 결론들이 얼마나 이 호텔 경제론이 허망한지를 보여주면서도 야 김대남 같은 사람들을 저렇게 검증도 안 하고 역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중도보수 행보라는 것이 얼마나 이 허술한 토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이중으로 같이 쌍끌이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빌미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저는 민주당한테 이런 지점은 배울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회피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민주당을 보면은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그 위닝 멘탈리티가 읽혀요. 그러니까 악재들이 터져도 일단 안고 간다. 정면 돌파한다. 이게 좀 민주당의 기조거든요. 지난 총선을 보더라도 그 여러 막말 이슈들을 가진 인사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안고 가서 당선을 시켰지 않습니까? 반면에 김준혁이었나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양문석 같은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구설이 있었는데
근데 보통은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좀 자기 편들을 위닝 멘탈리티 좋게 표현하면 끌고 가는 동안 국민의힘의 새로운 악재가 터지고 또 국민의힘은 정반대예요. 우리 악재를 우리가 더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얘기를 그 이재명 후보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2.5배 더 많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가 발전하고 계속 자기들끼리 톱니바퀴 굴리면서 소위 저 자폭하는 정당인가?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 때가 많죠.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는 그런 양당의 차이가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지만 지금은 반대인 것 같아요. 왜냐? 김문수 후보가 별로 공격할 포인트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승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서 화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일링 포인트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좋게 얘기하면 언론에서 뭔가 가십거리로 다룰 만한 이슈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런 약점들이 더 부각이 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평소처럼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으니까 호텔 경제론이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던 대로 하는 것들이 국민의힘의 악재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야 국민들이랑 기싸움을 하네 이렇게 돼버리고 사실 120원 원두커피 뭐 국민의힘이 트집 잡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875원 대파를 가지고 자가발전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게 설득력이 없죠. 아니 자기들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시에 여기 말고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데가 또 있어요 라고 물어본 맥락을 마치 대파를 875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한 달 내내 호도를 했는데 정작 원두는 그냥 이재명 후보가 리터럴리 표현을 그렇게 한 거거든요. 120원 그 원가인데 8,000원 만 원 받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의 자가 당착인 것이고 오히려 참 선거라는 게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뭐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오늘이 이제 5월 23일이에요. 5월 23일 그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인가 오늘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는 뭐 단일화가 잠깐 나왔으니까 3당 합당 거부하는 노무현 닮은 정치하고 싶다. 오늘 묘역 참배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했죠. 했습니까? 네, 새벽에 했을 겁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너무 박민영 대변인 얘기를 길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요약이 잘 안 돼요. 전 둘이 싸웠으면 좋겠어요. 공격. 뭐 공격할 건 없고 뭐 셀링 포인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또 뭐 과거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좀 훌륭한 측면도 저는 경기도지사 때 했던 것들 좀 셀링 포인트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셀링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열심히 팔고 있는데 옆에서 메가박스 가가지고 영화 한번 봐버리면 부정선거 영화 한번 봐버리면 모든 이슈가 다 그것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큰 셀링 하시는 분들이 많다.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젠가요? 요새 하면서 친윤 떨거지 뭐 이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그런 걸 그렇게 하면은 그 전부 패널들한테 물어본 게 다 그 질문이에요. 부정선거 영화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 하죠 저희는.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런 측면에서 계속 안 보이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격앙된 표정으로 이제 뭐 친윤 떨거지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 상황에 왔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화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답답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근데 뭐 커피 120원이나 호텔 경제학 이런 거는 저는 유효타는 들어갔다라고 봐요.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 전략을 너무 오래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사실 제가 방송 나가는데 한 5일 동안 커피 원가 얘기랑 각백숙 원가 얘기가 얼마인지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 후보가 실언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당 모두 커피 120원 챌린지 뭐 이런 것까지 찍어가지고 페이스북 영상으로 올리시던데 재미가 없어요. 일단 너무 재미가 없고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실언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3일 4일 동안 커피 120원 떠들어버리면은 쟤네를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그럼 토론회에서 있다가 이준석 후보 커피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재밌는 거 많이 발굴했습니다. 재밌는 거 많이 발굴했어요? 제가 여기서는 또 적군이 있기 때문에 스포는 해드릴 수 없지만 재밌는 거 많이 발견해놔서 아마 커피 120원과 호텔 경제학은 오늘로써 조금 다른 이슈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이재명 후보도 사실 국힘에서 저렇게 계속해서 지연 전략으로 가면은 그냥 응답을 안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너무 무리한다라는 여론으로 바뀔 건데 또 나오셔가지고 유세에서 한마디씩 던지잖아요. 좀 흥분하셔가지고. 그래서 양당 모두 이게 그렇게 오래 갈 전략은 아닌데 왜 오래 끄는지는 모르겠고 오래 끔으로써 피해보는 쪽은 김문수 후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슈로 화제가 돼서 1등 전략, 제치는 전략으로 가야 될 텐데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는 저런 전략을 써도 지금 뭐 여러 지지율로 봤을 때 1등 후보기 때문에 사실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좀 더 손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뭐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저희가 진짜 뭐 자동 사냥하시네.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 뭐 개헌 연대를 한다고도 하고 지금 오늘 국방안보 이슈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4,500명. 이것도 좀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안 한다라기보다는 워낙 다른 게 재밌으니까 그쪽으로 좀 시선을 분산시키시는 게 아닌가. 사실 김대남 스스로 이렇게 만드신 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권의 도파민이 폭발한다. 그래서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손절을 당하고 상임감사 자리까지 취소가 됐던 그런 인사인데 야 저렇게까지 감이 없을 수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워낙 재밌는 화제 이슈들이 많으니까 다른 것들이 묻히는 게 있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 얘기하는 것도 요새 굉장히 격앙된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경선에서 사기당했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짜고 사기쳤다라고. 그렇죠. 근데 부정선거 얘기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 부정경선을 얘기하면은 그것도 약간 자가당착 아닐까요? 그래서 워낙 이렇게 좀 비판할 만한 포인트들이 많다 보니까 워낙 도파민이 가득한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좀 정상적인 메시지들이 묻히는 경향이 있다. 뭐 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로 한 2텀 정도 돌아볼게요. 제가 그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1차 TV 토론 누가 너무 말들을 많이 하니까 내가 약간 엉켰어. 1차 TV 토론 누가 잘했냐 물었더니 이재명 40%, 이준석 28%, 김문수 17%. 이거 갤럽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1차 TV 토론에서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모르겠습니다. 인기대로 가는 건지 싶기도 한데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되고 사실 방금 말씀하신 언급하신 여론조사의 결과는 이제 진보 진영 권영국 후보도 5%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합치면은 그냥 진보 진영 비슷하게 나오고 보수 진영 비슷하게 나온 건데 김문수 후보가 받아야 되는 그거를 다 이준석 후보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난 1차 토론의 주인공은 이재명과 나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일정도 줄여가면서 지금 TV 토론을 준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뭔가 요즘 발언 수위가 부쩍 세지셨어요. 갑자기 뭐 착한 김문수에 머무르지 않겠다 이제 뭐 그 나쁜 김문수가 되시겠다는 건지 그러면서 발언을 막 세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토론 때 좀 격한 공격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더 고립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문수 후보의 약점은 중도 확장성인데 중도 확장성을 뭔가 저해하는 요인인 뭔가 공격성 발언, 뭔가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이번 토론회에 한다. 그럼 안 그래도 낮은 중도 확장성이 더 낮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끌어와야 되는 표는 좀 보수층에서도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에 가까운 분들, 중도 보수 그런 분들이 지금 김문수 후보로 지지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그 국무위원 그 요인 때문에 그리고 뭔가 탄핵에 반대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건데 뭔가 또 이 네거티브나 이런 쪽으로 갑자기 본인의 색깔을 안 맞는 옷을 입는다? 그럼 저는 중도 보수가 또 다시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또 다시 2차 토론에서도 아마도 저는 이재명 후보는 그냥 하던 대로 할 겁니다. 아마도 또 이준석 후보는 열심히 공격할 거고. 그럼 이제 극단적이라고 하거나 뭐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TV 토론에서 그 22년 토론도 보고 그 이전 토론도 보고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고. 왜냐면은 항상 양자택일을 요구해요. 그 중국이야 미국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양자택일을 요구하면서 뭔가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균형 회계나 중간 지점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되게 강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비슷한 전략으로 나올 거라 보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중간중간 그냥 껴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마음껏 껴드십시오. 그러니까 김대남 얘기했을 때 김대남 이제 영입에 대해서 이 감이 없다 이런 얘기 하길래 그래서 김계리는 입당하는 겁니까? 김계리 입당하는 건지 왜 입당 절차 심사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전 사상 초유일 같은데 이건 자기가 신청하신 건데요. 뭐 저희가 오라고 영입한 게 아닌데. 아니 입당 심사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못 받는다고 합니다. 한덕수는 그 입당 원서 내자마자 0.3초 전에 봐줘 이미 승인되지 않았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계리는 왜 아직도 갈등을 하고 있나?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을 또 말씀을 해. 왜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아까 부정선거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마음껏 하시죠. 그러면은 부정선거는 그럼 잘못됐다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각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하는 거는 사기 경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 과정에서 드러난 친윤들의 민낯
사실상 경선은 퍼포먼스였고 가짜 쇼였고 한덕수로 가기 위한 그냥 1차 예선 사실상 그냥 허울뿐인 예선이었다는 그걸 지적하는 건데 그럼 친윤들의 그거에 국민들은 사실상 사기 아니었나라는 인식들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거는 전 한동훈 전 대표가 할 만했다고 보는데 오늘 일부러 저를 도발하기 위해 친한계 포지션을 자처를 하시는 게 아니 평소에 논조와 뭐 근데 사실 왜냐면 예. 그 방송 우리가 방송에서 만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게. 방송에서 만나면 저한테 이런 질문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롭게 거니까. 하시죠. 예. 뭐 재밌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 서로 죽여라. 개혁신당이 오늘 저는 오늘 오토 사냥이네. 아니, 부정 경선이 사기 경선이랑 같은 얘기 아닌가요? 부정 선거도 사기 선거랑 똑같은 말이죠. 결론적으로 뭐 때문에 사기 당했는지는 각자 인식이 다를 수 있는 건데 사기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 사람 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일관되게 부정 선거 같은 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왔고 다만 그런 것들을 국민들께서 과반 가까운 사람들이 의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선관위가 검증 자체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전 이런 게 제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두고 토론할 뭐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 매사 편리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를테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내가 잘했다. 체포동의안이 결과적으로 기각된 것은 판사 잘못이다. 그런데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은 또 내가 잘했다.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선거도 금정 선거는 내가 잘해서 이겼고 총선은 윤석열이 못해서 졌고 또 뭐 지금도 그 뭐 친윤들 때문에 뭐 지지율 떨어지는데 막상 내가 유세 나가니까 지지율이 올랐다. 어떻게 이런 자기 편리한 사고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뭐 당원들께서 실망감이 있으신 거고 전 이건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상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토론회 얘기. 예, 토론이 본질이었죠. 예, 뭐 사실 토론이 본질이었지. 근데 제가 이준석 의원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거시적으로 막 전략적으로 내가 누구를 더 때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좀 타격감 있는 사람과의 디베이트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무슨 말을 들어도 허허실실이잖아요.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번에 좀 많이 연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뭐 연습과 전혀 별개로 이준석 후보를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한 굳이 각을 세워서 저희가 그 토론에서의 이견을 보이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타격감이 크죠. 그러니까 뭐 무슨 말만 들어가면은 사실 과격하시다, 뭐 극단적이시네요. 약간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때리는 맛이 있어야 때리는 건데 굉장히 타격감이 있고 심지어는 토론이 끝난 다음까지 몇 번씩 재생산이 되면서 계속 이렇게 도마에 오르는 모습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그 언론 트래픽을 가져가기도 굉장히 우월 전략이 될 수 있죠. 사회 분야는 더군다나 뭐 젠더, PC주의 또 뭐죠 그 차별금지법 같은 여러 가지 이 소위 민주당 진영에서는 민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가 좀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유승호 재밌게 대변인께도 보고 있었는데. 그 오늘 뭐 토론 매너 없음도 전략이다. 젠틀한 유승민 관심 식었다. 홍준표 말이 귀에 쏙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토론에 좀 세게 지를 것 같이 막 얘기를 했는데 예. 지난 1차 토론회 때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스튜디오까지 같이 가서 그랬어요? 옆에서 전략 설정을 했는데 직전 들어가기 전까지 사실 그 목에 좋은 약 같은 거를 먹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약효가 센가 봐요. 이게 혀가 얼얼할 정도로 돼가지고 처음에 보면 약간 혀가 꼬인 거 아닌가라는 맞아. 싶을 정도로 약효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저도 어제 같이 회의하고 오늘은 뭐 이따 회의하러 가는데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 묘역 이제 갔다 와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컨디션이 어떤지 그때보다는 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아마 원래 이준석의 모습을 좀 제대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략 힌트 조금만 좀 주세요. 전략 힌트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를 적군으로 생각한다잖아요. 시선이 계속 올라가시는 전문 개방이다. 저번에는 한 50% 포문을 개방했다면 이제 100%의 전면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한쪽만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그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힌트는 드리는데 김문수 후보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격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이게 뭐 말씀을 하시면 좋게 해가지고 좋은 인재를 뽑아서 좋게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희가.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사실 이재명 후보를 때렸을 때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드러난 어떤 그런 지지율 추세도 그렇고 저희 지지율 추세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갈 것 같고 이재명 후보도 뭐 극단적 이런 표현은 이제 안 쓰실 것 같아요. 그 토론회에서도 제가 웃겼던 게 호텔 경제학 얘기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일종의 극단적 예시를 든 거죠. 라고 해놓고 저희가 그거 설명하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그러거든요. 본인 말로 극단적 예시를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예시 뭐 이런 말은 안 쓸 것 같은데 대신 이제 평소 표현하는 게 요새 조작, 왜곡, 선동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조작한 거다, 뭐 왜곡하는 거다, 선동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단어를 바꾸시지 않을까? 어쩌라고요? 라는 생각, 어쩌라고요? 뭐 이런 것도 네. 있었고, 근데 아마 주변에서 많이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수용했을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의 오늘의 도발과 비판의 수준은 1차 토론에 한 3-4배 이상은 될 거다. 그래서 아무리 안 긁히는 연습을 하셨더라도 오늘 좀 많이 긁히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대변인님 시선이 저한테 안 오고 계속 성춘 부의장 향하시는데 저를 조금 예고를 좀 하시는 게 아닌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오늘 이제 저희는 국지전을 이렇게 염두에 둘 때가 아니라 아무리 잘해줘봐야 포문을 연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뭐 포문 막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럼 막으면 되죠. 뭐 일단 쏘는 거 막아야지. 뭐 네. 쏘는 거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리고 네. 지금 보면은 그 토론회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논평이나 패널들이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너무 반갑죠. 예. 사실 저 지난번 토론회 때 저희도 패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양당 후보 모두 저희를 패싱했거든요. 그래서 발언 기회 자체가 너무 없어서 아쉬웠는데 네. 이재명 후보도 오늘 노무현 대통령 묘역 가서도 저런 말씀하시고 민주당도 굉장히 좀 많이 흥분을 해 있는 상태라서 아마 성신위원장이 토론회에 들어가셨으면 오히려 저희는 곤란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침묵을 지키시고 기존의 어떤 1등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와 주변인의 어떤 최근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너무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우리를 까기 시작했구나. 이건 너무 좋은 징조다. 네. 내부적으로는 그런 그래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쪽이 많이 까고 있나요? 뭐 오늘 논평만 해도 뭐가 있을 겁니다. 예. 많이 공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격이 필요합니다. 저희. 많이 공격 어떻게 이준석 후보 쪽으로 공격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공격할 것 같으세요? 뭐 굳이 비중을 둘 것 같진 않은데 똑같이 네. 그냥 똑같이. 하던 대로 뭐 전략적 침묵을 택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뭐 딱히 뭔가 글쎄요 1차 토론회 때도 보면은 뭔가 이준석 후보가 1차 토론회 때 소외됐었어요? 초반에는 발언 기회를 못 얻다가 마지막에 김문수 후보가 약간 고스트 토론왕처럼 발언 기회를 줬어요 저희한테. 오히려 약간 너무 고마웠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약간 저에 대한 얘기를 두 분이서 하고 계시면서 저한테 발언 기회 안 주네요 이런 얘기도 나왔던 그쵸, 걸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서로 그냥 총합을 따져보면 그렇게 이준석 후보가 뭐 소외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약간 초반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뿐이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글쎄 이재명 후보가 뭐 굳이 뭐 패싱 전략, 뭐 고스트 전략 저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고 네. 그냥 골고루 할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근데 토론회의 그 여파가 지지율에 좀 반영이 됐나요? 1차 토론회 여파가? 사실 TV 네. 토론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예를 들면 2017년 TV 토론에서의 그 MB 아바타입니까 정도의 발언 정말 그 또 우리 프레임 정치의 정석을 역주행하는 MB 아바타입니까 발언 정도가 나와야 지지율이 막 출렁이는 정도.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그죠. 나왔습니다. 그 정도의 자극 발언이 나와야지. 사실 22년 토론 떠올려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좀 알려주시죠. 뭐 아리백이 뭐죠? 알려주시죠. 다 이런 식으로 토론 정말 못했는데도 지지율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낄 때 정말 MB 아바타 수준, 이 박근혜 떨어뜨리기 나왔습니다 수준, 그 정도의 자극적인 뭔가 밈화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 TV 토론을 보면서 지지층들은 자신의 지지를 굳건히 하는 쪽으로 TV 토론을 소화하고 중도층들은 이제 선택하지 못했던 근데 1차 토론 때 이미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은 결정들을 하게 돼요. 네. 예를 들면 보수 지지층에서도 누구 찍지 말까 하다가 아이고 해야겠다라면서 이제 이준석 후보로 다시 간다든지 그냥 김문수 찍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조금씩 사실 지지응답 뭐 없음 지지 후보 없음 모름 이거는 보수에 좀 비중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1차 토론으로 이미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차 토론 3차 토론에서 뭔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의 뭐가 안 나오면 뭐 이준석 후보가 열심히 긁으려고 하겠죠. 그 정도의 발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근데 그 정도 발언은 진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저 박민영 추격. 네. 제가 또 자동 사냥으로 사실 지난 대선에서 방송 토론이 영향이 없었던 이유는 아리백 같은 얘기가 오히려 좀 사소해 보일 정도로 이재명 후보도 너무 못했어요.
양쪽 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에 확실하게 점수를 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뭐 이를테면은 이번에 호텔 경제론에 버금가는 기축통화국도 발언들도 있었고 뭐 갑자기 생뚱맞게 둘리가 튀어나와서 엉뚱한 좀 레토릭들을 구사하다가 또 문매를 맞기도 했고 결론적으로 기본사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 못한 상태에서 좀 어영부영 토론이 끝난 느낌들이 있었죠. 그래서 수직이 착륙 얘기도 했었나요?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구설에 올랐었는데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많은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약점들을 노출하는 게 좀 전통적인 약점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그런 것들을 전혀 보완하지 못한 느낌이고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스터디가 된 느낌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게 똑같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토론이 방송 토론 그 자체는 그렇게 파급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토론에서 확대 재생산될 만한 거리를 제공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송 토론이 끝나고 나서도 저거래층들 사이에서 계속 도마에 오르고 회자가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 사실 오히려 경제 같은 게 되게 클래식하게 하면은 약간 거시지표 얘기하고 뭐 통상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경제는 그렇게 뭔가 떡밥이 나올 만한 주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화두가 됐다라는 점, 사회 주제는 얼마나 많은 떡밥들이 있겠습니까? 저는 훨씬 무궁무진한 이슈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를 보면 제가 단순히 정파성을 떠나서도 야 진짜 국정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걱정이 좀 돼요. 그러니까 인수위도 없는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전혀 좀 정책적으로 개념화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가 재집권을 만약 한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권 국정과제를 그대로 승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100개 이상의 국정과제를 새로 어레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예산실도 뭐 대통령실로 옮겨버리고 뭐 사법부도 다 개혁을 해야 되고 대법관 30명 만들고 기본소득제도 해야 되는데 뭐 호텔 경제론도 해야 되고 이래버리게 되면 정말 이게 앞으로 5년이 대단히 걱정될 것이고 이게 저만의 기우가 아니라 그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호텔 경제로는 하기 쉽죠. 예. 대통령실 카드 들고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초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은 다음에 취소하면 대한민국 전체 할 농담이고. 이런 식으로 나 그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약간 예고편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네. 보통은 이렇게 하지 않는데 패널로 만나면 안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 이런 거 원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저는 이런 걸 원했습니다. 근데 토론회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치고 올라가는 거는 힘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번 토론회가 사실 예전 토론회보다 시청률이 좀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조금 알기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주목도가 좀 낮아서 이준석 후보가 조금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어떤 다툼이 쇼츠나 말씀하신 대로 재생산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2차 토론회를 기대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토론회 이후에 1차 토론회 이후에 그래도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에 그렇죠. 한 자릿수였는데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이 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그리고 시간대도 아마 일요일 밤이었나. 그리고 네, 예. 오늘은 또 토론 보기 좋은 금요일 밤인데 밤입니다. 오늘 토론회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저희는 확고한 좀 15% 선으로 가고 싶다라는 희망은 좀 있고 또 주제가 사회입니다. 그리고 첫 질문이 아마 사회 통합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걸 텐데 네. 여기는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사회 통합은 사실 아무거나 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당내 통합부터 돼야 됩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에서 당내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다 때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 토론을 보니까 사실 사회자가 개입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 거의. 그런 것 거기도 오토사냥. 방송사가 좀 다르긴 하지만 권영국 후보 시작하자마자 개업 내란 때려버리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주제에 집착을 했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분야이고 시간도 좋고 또 1차 토론에서 좀 많이 화제가 됐던 만큼 이번 토론의 주목도와 이재명 후보가 만약 실언이 나왔을 때, 실수가 나왔을 때의 타격은 지난번에 2배, 3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뭐 약간 끝나고 나면 게임 뭐같이 하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주면 고맙죠. 네, 아니 근데 거고.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오늘 김문수 후보는 어떤 거를 좀 주제로 나 아까부터 지금 세 번째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걸 위주로 물어보겠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적들이 앞에 있다고 얘기 안 해주는 거죠. 적들. 전략 노출하면 안 되지. 그렇죠. 전략은 되게 깊게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전략상 또 기밀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네. 깊게 들어가나요?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한테 시간 고스트 토론을 하자니까요, 그냥. 박민영 대변인이 상당히 좀 깊게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 아닙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들어가면 또 깊게 들어가겠네요. 저는 또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가 또 정중동의 자세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회 통합이라는 게
한쪽 편만 들어서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 것이고 잘라내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이고 그 어떤 주제도 확실하게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도 하고 정치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사실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뺏어와야 하는 입장이니까 훨씬 더 날석의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오히려 좀 자기 포지션을 지켜야 하는 이재명 후보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작 극단적인 뭐 경제 이론과 극단적인 좀 사회 이론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보여주는 이 넓은 품앗으로 좀 느리기는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뭐 손학규 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품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가는 게 다른 것 때문에 얘기할게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느리지만 결승점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막 그렇게 날선 주제로 토론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손학규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거 저도 약간 그것도 거기서 웃었습니다. 손학규 때문에. 먼저 오늘 밈 막 떠도는 그 영상 손학규 후보가 못 봤는데. 대한민국에 뭘 하기 위해 내가 오늘 아침에 이재명을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러더니 자 5초 뒤에 아하하하. 진짜 원래 손학규 대표가 위트가 있으신 분이. 근데 그런 실수를 예전에도 몇 번 하셨을 거예요. 아마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그런 거지 뭐. 아니 근데 손학규 후보래. 저도 헷갈려. 나도 비슷하네. 손학규 대표가 이제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이제 정작 데려와야 될 사람들을 못 데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한덕수,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구야,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에서 뭐 지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정도로 정리가 되는 각이긴 한데. 그럼요. 한덕수 전 총리나 뭐 유승민 전 의원 등등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셔도 될까요? 여러 여지가 열려있지 않을까요? 사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사실 동향을 제가 잘 모르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터가 전통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정치에 어떻게 뛰어들지에 대해서 아직 그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근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약간 자연인으로서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죠. 하신다고. 그러니까 정치인의 그런 포지션으로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정책연대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다. 전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불출마 선언하면서 약자복지를 위시한 어떤 나의 정책들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나는 지지를 보내겠다. 저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기 3년 단축을 전제한 개헌연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한덕수 전 총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기사들도 여러 나왔었고, 그래서 저는 막판에 그런 식으로 그 통상 경제 이 정책 분야에서 확실한 전문성으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포지션으로 백업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막 지금부터 연단에 나와서 유세를 하고 전 이런 게 더 어색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역할과 포지션을 봐가면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중요하지 단순하게 이게 기계적인 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FM식 답변이고요. 저는 이제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압박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뒤집어 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의적 책임도 있는 건데 김문수 후보에게. 그럼 죄송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결국에는 나와가지고 8일 만에 정계 은퇴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종의 유혹이 있었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게 사실 좀 더 힘든 상황인 것 같고, 한덕수 총리 개인적으로도 좀 상심이 크겠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관료 출신으로서 사실 이 정부 왔다 갔다 하면서 정파를 갖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계엄으로 인해서 같이 휩쓸려 나와서 조금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얼마나 정치적인 말로 그리고 관료적인 말로가 좀 본인 생각에는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2주 정도 남은 시간에서는 본인의 어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지 누군가를 돕고 이럴 사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박미영 대변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존경합니다. 참고 하고 있죠. 사실 방어가 제일 힘든 순간일 텐데. 원래 사실 저는 그래요. 이게 사람도 사람이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조직도 마찬가지, 당도 그렇잖아요. 다 부조리하고 모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고 안에서 조정을 해야 우리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더 국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이슈에 함몰되기보다는 더 대승적으로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